제5회 거짓 조서를 내니 제후들이 조조에게 응하고 관을 칠 때 세 영웅이 여포와 싸우다. 이때 진궁은 막 칼을 들어서 조조를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돌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저를 따라 예까지 왔다가 이제 내 손으로 죽인다는 것이 의롭지 못한 일이다. 그대로 버려두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낫지 생각하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은 다음에 말에 올라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동군을 향해 떠나버렸다. 조조가 잠에서 깨어보니 진궁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옳지. 내가 어저께 그런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만 저 혼자 가버린 모양이다. 그럼 나도 빨리 가야지. 중간에서 오래 지체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즉시 그곳을 떠나 밤도와 진리로 가서 부친을 찾아보고 지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한 다음에 가산을 흩어서 의병을 초모하려 한다고 했다. 그의 부친이 일러주었다. 군자가 넉넉지 않고는 성사하기가 어렵다. 이곳에 효렴 위홍이라는 이가 있는데 재물을 가볍게 알고 의리를 퍽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집이 또한 거부다. 만약 그 사람의 도움을 얻기만 하면 가히 대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조는 곧 연석을 배설하고 위홍을 집에 청해 술을 권하며 간곡하게 말했다. 이제 한실의 주인이 없고 동탁이 제 마음대로 권력을 써서 주상을 속이고 백성을 해치니 천하가 모두 통분해서 이를 갈고 있는 터가 아니옵니까? 조가 힘을 다해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는 하나 다만 힘이 부족한 것이 한이외다. 공을 충이지사로 믿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이니 부디 조를 도와주십시오. 듣고 나자 위홍이 말했다. 실은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진 지가 오래입니다만 아직까지 영웅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요. 이미 맹덕께서 그처럼 큰 뜻을 품고 계시다면 내 있는 재물을 다 내어 도와드리도록 하리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우선 거짓 조서를 내서 각 도에 급보를 보내고 다음에 의병을 초모해 드리는데 흰 길을 높직이 매달아 놓으니 기폭에 뚜렷이 쓰여 있는 글자는 곧 충의, 두자다. 그로써 불과 수일간의 응모해 오는 사람이 구름 모이듯 했다. 하루는 양평에 위국 사람이 찾아왔으니 그의 성은 악, 이름은 진, 자는 문겸이고 또 산양의 거록 사람 하나가 초모에 응해서 오니 그의 성은 이유, 이름은 전이요, 자는 만성이다. 조조는 그들을 받아서 본진의 관리로 삼았다. 또 하루는 패국의 초군 사람 하우돈이 찾아왔는데 그의 자는 원양이니 곧 하우영의 후손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창봉을 익혀오더니 14세 때 스승에게 무예를 배우던 중에 자기 스승을 욕하는 자가 있어서 그를 죽여버리고 외지로 도망쳤었는데 이번에 조조가 기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족제 하우연과 함께 각기 장정 10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온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본래 조조의 형제뻘 되는 사람이니 이는 조조의 부친 조숭이 본시 하우씨의 아들로서 조씨 집에 양자로 들어간 까닭이다. 그로써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조씨 형제 조인, 조홍이 각기 군사 1000여 명을 영솔하고 찾아왔는데 조인의 자는 자효요, 조홍의 자는 자렴이니 두 사람이 다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며 무예에 정통한 장수들이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촌중에서 연일 군마를 조련하고 위용은 또 자기 집 재물을 모조리 내어 의갑과 기본을 마련하니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양식을 보내오는 사람이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때 원소는 조조의 거짓 조서를 받자 즉시 휘하에 문무를 모아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발해를 떠나 조조와 회맹하러 왔다. 조조는 다시 경문을 지어 각 군에다 전했다. 그 경문은 다음과 같다. 조조 등은 삼가 대의로서 천하에 고하노라. 동탁이 천지를 기망하고 임금을 시해하며 궁금을 문란케 하고 백성들을 잔해하여 타막 무도하기 짝이 없으나 그 죄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으랴. 우리는 이제 천자의 밀조를 받들고 크게 의병을 모아 화하를 소청하고 역도들을 초멸하려 하매 모두 의병을 일으켜서 함께 공분을 풀고 왕실을 지지하며 백성들을 구하기를 바라노니 경문이 이르는 날로 속속 봉행하라. 조조가 경문을 띄운 다음 각 진의 제후들이 모두 군사를 일으켜 이에 응하니 제1진은 후장군 남양 태수 원술이요. 제2진은 기주차사 한복이요. 제3진은 예주차사 공주요. 제4진은 연주차사 유대요. 제5진은 한해군 태수 왕광이요. 제6진은 진류태수 장막이요. 제7진은 동군 태수 교모요. 제8진은 산양태수 원유요. 제9진은 제북상 포신이요. 제10진은 북해태수 공융이요. 제11진은 광릉태수 장초요. 제12진은 서주자사 도겸이요. 제13진은 서량태수 마등이요. 제14진은 북평태수 공손찬이요. 제15진은 상당태수 장양이요. 제16진은 오정후 장사 태수 손견이요. 제17진은 기향후 발해 태수 원소다. 이 여러 곳의 군마들이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아서 혹 3만 명을 거느린 사람도 있고 혹 1에서 2만 명을 거느린 사람도 있는데 제각기 문관과 무장들을 거느리고 낙양을 바라고 올라왔다. 이때 북평태수 공손찬이 정병 15,000명을 거느리고 덕주 평원현을 지나려니까 저편 뽕나무 숲속으로부터 말탄 장수 5, 6명이 황기를 들고 나와서 맞는다. 공손찬이 자세히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현덕이다. 아우님이 어떻게 여기 계신가? 전일에 형님께서 천고해 주셔서 평원 현령으로 있는데 이번에 형님께서 대군을 거느리고 이곳을 지나신단 말씀을 듣고 만나 뵈러 나온 길입니다. 성에 들어가 쉬어 가시지요. 공손찬은 관우와 장비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저와 형제의 의의를 맺은 관우와 장비입니다. 그럼 바로 아우님과 함께 황건적을 친 사람들이 아닌가? 네, 다 이 두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 지금 벼슬들이 무언가? 관우는 마궁수요, 장비는 보궁수로 있답니다. 그 말을 듣자 공손찬은 탄식하기를 마지 않는다. 영웅들이 썩내 그려. 지금 동탁이 나라를 물랑케 해서 천하의 제후가 모두 치러가는 터이니 아우님도 그까지 벼슬은 버리고 나와 함께 가서 역적을 치고 한시를 받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현덕이 네 가겠습니다 라며 응했다. 장비는 그때 그 도적놈을 내가 죽이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오 하고 투덜댔다. 그러자 운장이 말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곧 차비를 하여 떠나도록 하자. 이리하여 현덕, 관우, 장비가 군사 선원만 데리고 공손찬을 따라서 가니 조조가 나와서 그들을 맞는다.
그 뒤로 여러 제후가 차례로 모두 이르러 각기 영체를 세우니 영체가 200여리에 연접했다. 조조는 소와 말을 잡아 제후들을 모아놓고 진병할 계책을 의논하는데 한해군 태수 왕광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대의를 받드는 터에 반드시 맹주를 세우고 모든 사람이 그 지령을 들은 연후에 진병해야 할 것이오. 조조가 말했다. 원본 초가 4세 30으로 문화의 이속들이 많고 한조 명상의 후예니 그를 맹주로 삼는 것이 좋겠소. 원소는 제3 사양했으나 모든 사람이 다들 본초가 아니면 안 되겠소 하고 말하여 마침내 응낙했다. 그 이튿날이다. 대세층을 쌓고 오방기치를 두루 꽂고 위에 백모 황홀을 세우고 병부와 장인을 갖춘 뒤에 원소더러 대상에 오르기를 청하니 원소는 의건을 정제하고 허리에 칼을 차고 강계히 대위로 올라가서 분양 재배한 다음에 하늘에 맹세했다. 한실이 불행하여 황조의 기강이 문란해짐에 적신 동탁이 그 틈을 타 방자하게 군이 화가 지존에 미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원소 등은 사직이 장차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의병을 규합해서 함께 국난에 나서려 하옵니다. 이미 저희가 맹세를 함께한 이상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쳐 신화된 도리를 다하기로 하되 결탄코 두 뜻을 두지 않으려 하는 바. 만약에 이 맹세를 저버리는 자가 있거든 목숨을 끊으시고 자손이 없게 하옵소서. 황천 후토와 조종의 명령은 부디 굽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맹세하기를 마치자 원소는 피를 마셨다. 모든 사람은 그 사기가 강기한 것을 보고 다들 울었다. 원소가 피를 마시고 나서 대에서 내려오자 여러 제후는 그를 부축하여 장중으로 모셔 상좌에 앉힌 다음에 각기 자기야 나이를 따라서 두 줄로 나뉘어 좌정했다. 조조가 술이 두어순 돈 다음에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맹주를 세운즉 다들 그의 영을 들어 한 가지로 나라를 위하여 전심해야 합니다. 결코 강약을 갖고 서로 따지지 마십시다. 소가 비록 제주는 없으나 이미 제공의 추대를 받아 맹주가 됐으니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내리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줄 것이오. 나라에는 법이 있고 군에는 규율이 있으니 각기 준수하여 위범함이 없도록 조심하시오. 원소의 말에 모든 제후가 이구동성으로 무슨 영을 내리시든 복종하오리다 하자 원소가 영을 내렸다. 내 아우 원술은 군량과 마초를 총괄해서 각 영체에 공급하되 부족함이 없게 하고 다시 누구든 한 사람을 선봉으로 삼아서 바로 사수관으로 나아가 싸움을 도두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요해처를 점거해서 저붕토록 하겠소. 장사 태수 손견이 앞으로 나서며 자원했다. 내가 선봉이 되고 싶소이다. 문대가 극히 용맹하니 가히 이 소임을 감당할 만하오. 원소가 허락해서 손견은 본부의 인마를 거느리고 사수관을 향하여 지쳐나갔다. 관 지키는 장수는 즉시 유성마를 띄워 낙양 승상부에 급보를 전했다. 이때 통탁은 대권을 손아귀에 틀어잡은 뒤로 연일 연석을 베풀고 술 마시는 것으로 일을 삼아오던 중에 이유가 위급을 고하는 문서를 받아들고 들어와 아른다. 소스라치게 놀란 동탁이 급히 모든 장수를 불러들여 의논하니 온후 여포가 앞으로 썩 나선다. 부친께서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저는 관 밖의 제후들을 초기같이 보는 터이니 웅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놈들의 머리를 모조리 베어다 성문에 걸겠습니다. 동탁이 크게 기뻐했다. 내게 봉선이가 있으니
무슨 근심이 또 있으랴.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여포의 등 뒤로부터 큰 소리로 외치며 나오는 자가 있다.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습니까? 구태여 온 후께서 몸소 가실 것 없이 제가 여러 제후의 수급을 탐낭 취물하듯 베어 바치겠습니다. 동탁이 보니 그 사람의 신장이 구척이요 호랑이 체구에 일이 허리요 표범의 머리에 잔나비 팔이라. 관서 출신으로 성은 화요 이름은 웅이다. 동탁은 듣고 크게 기뻐하여 화웅의 벼슬을 높여 효기 교위로 삼고 마복은 5만을 주어 이숙, 호진, 조잠과 함께 밤도와 사수관으로 나가 적을 맞으라 했다. 이때 여러 제후 가운데 제북상 포씨는 손견이 선봉이 되면 자기의 으뜸가는 공로를 빼앗길까 봐 몰래 자기 아우 포충에게 마복은 3천을 주어 곧바로 관 아래 지름길로 가서 싸움을 도두게 했다. 화웅은 철기 500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 관 아래로 내려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적장은 도망치려 하지 마라. 포충은 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어느 결에 화웅의 칼이 번뜩하자 몸이 두 동강 나서 말 아래 굴렀다. 수하 장교들로서 사로잡힌 자가 매우 많았다. 화웅이 사람을 시켜 포충의 수급을 가지고 승상부에 가서 첩보를 올리게 하니 동탁은 화웅의 벼슬을 높여 도독으로 삼았다. 한편 손견은 네 장수를 거느리고 바로 관 앞에 이르렀다. 네 장수란 곧 첫 번째는 우북평 토운 사람이니 성은 정이요 이름은 보요 자는 덕모라. 한자로 철척삼호를 쓰고 두 번째는 성이 황이요 이름은 계요 자는 공복이니 영릉 사람이라 철편을 쓰고 세 번째는 성이 한이요 이름은 당이요 자는 의공이니 유소의 영지 사람이라 한자로 대도를 쓰고 네 번째는 성이 조요 이름은 무요 자는 대영이니 오군의 부춘 사람이라 쌍도를 쓴다. 손견이 몸에 나는 개를 입고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 허리에 고종도를 비껴차고 화종마 위에 높이 올라 앞으로 나서서 관 위를 가리키며 역적의 졸개놈이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는고 하고 크게 꾸짖었다. 화웅의 부장 호진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관에서 싸우러 나온다. 정보가 곧 창을 꼬나잡고 말을 급히 몰아 호진에게 달려들었다. 두 장수가 서로 싸우기 두세 합이 못되어 정보가 한 창에 호진의 목을 찔러 말 아래 떨구어 죽였다. 손견은 군사를 휘몰아 바로 관문 앞까지 쳐들어갔다. 그러나 관 위로부터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해서 군사를 거두어 양동으로 돌아가 진을 치고 즉시 사람을 원수에게 보내 첩보를 전하는 한편 또한 원술에게 기별하여 군량을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했다. 어떤 사람이 원수를 보고 이러한 말을 했다. 손견은 강동의 맹호애다. 만약에 그가 낙양을 쳐 깨뜨리고 동탁을 죽이고 보면 이것은 바로 이리를 없애고 그 대신 범을 찾아다 앉혀놓는 격이라겠으니 부디 군량을 보내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의 군사가 반드시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원술은 이 말을 듣고 군량과 마초를 보내주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손견의 군사들이 끼니를 굶게 되니 따라서 군중에 혼란이 일어났다. 세작이 이것을 관에 고하자 이숙은 화웅을 보고 계책을 말했다. 오늘 밤에 나는 군사를 거느리고 샛길로 해서 관 아래로 내려가 손견의 영체 뒤를 엄습할 것이니 장군은 납체를 들이치시오. 그러면 손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웅은 그 계교를 쫓아서 군중에 영을 전하여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밤을 타 관에서 내려갔다. 이날 밤에 달이 밝고 바람은 서늘했다.
손견의 영치 앞에 이르렀을 때 밤은 이미 깊었다. 화웅의 군사는 북을 치고 고함 지르며 그대로 쳐들어갔다. 손견이 황망히 갑옷을 떨쳐 입고 말에 뛰어오르자 화웅과 만났다. 두 장수가 말을 어울려 싸우기를 두어합이 못되어 영체 뒤로부터 이숙의 군사가 쳐들어오며 불을 질러서 불길이 하늘을 찔렀다. 손견의 군사들은 살 길을 찾아서 어지러이 도망쳤다. 손견 수하의 장수들이 제각기 헤어져서 싸우느라 경황들이 없었고 오직 조무 한 사람만 손견을 따라 포위를 뚫고 달아났다. 그들의 뒤로 화웅이 쫓아왔다. 손견은 시위에 화살을 먹여 연달아 2대를 쏘았으나 번번이 화웅은 몸을 틀어 화살을 한 옆으로 흘려버렸다. 손견은 다시 3번째 화살을 시위에 먹여들었다. 그러나 너무 힘을 주었기 때문에 작화궁이 뚝 부러지고 말았다. 손견이 부러진 활을 내동댕이 치고 말을 놓아 달아나는데 조무가 다급히 소리쳤다. 주공께서 쓰고 계신 붉은 두건이 유달나서 적들이 한번 보면 다들 압니다. 그 두건을 벗어 저를 주십시오. 손견은 곧 두건을 벗어서 조무의 투구와 바꿔 쓰고는 좌우로 갈라져 달아났다. 화웅의 군사들이 오직 붉은 두건만 바라보고 뒤를 쫓자 손견은 지름길로 빠져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조무는 화웅에게 쫓겨 달아나다가 붉은 두건을 어느 집에 타다 남은 기둥에 걸어놓고 숲속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겼다. 화웅의 군사들은 달빛 아래 멀리서 붉은 두건을 바라보고 사면으로 둘러쌌다. 그러나 감히 가까이 쫓아 들어오지는 못하고 한동안 활만 쏘고 나서야 속은 줄을 깨닫고 다가가서 붉은 두건을 기둥에서 떼어들었다. 이때 조무는 숲속으로부터 말을 달려 나오면서 쌍도를 휘두르며 화웅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화웅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며 조무를 한 칼에 베어 말 아래 떨어뜨리고 계속 휘몰아치다가 날이 훤히 밝을 역해야 비로소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관으로 올라갔다. 정보, 황계, 한당이 모두 찾아와서 손견을 보고 다시 군마를 수습하는데 손견은 조무를 잃고 애통해야 하기를 맞이 않았다. 손견은 밤도와 사람을 보내서 원소에게 알렸다. 손문대가 화웅의 손에 패할 줄을 뉘 알았으랴. 원소는 크게 놀라 즉시 모든 제후를 청해 이를 의논하기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타오고 맨 나중에 공손찬이 왔다. 원소는 장중으로 청해드려 모든 제후가 다들 좌정하고 나자 입을 열었다. 전일에 포장군의 계시가 장령을 준수하지 않고 함부로 싸우러 나갔다가 저도 죽고 군사도 허다히 잃었는데 이번에 손문대가 또 화웅에게 패해서 얘기가 그만 꺾이고 말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제후들이 모두 묵묵히 앉아 말이 없는데 원소가 고개를 들어 좌중을 둘러보려니까 공손찬 배후에 상모가 비상한 사람 3이 서 있는데 다들 입가에 냉소의 빛을 띠고 있다. 거 공손 태수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원소가 물어서 공손찬이 곧 현덕을 앞으로 불러냈다. 이 사람은 내 어렸을 때 친구로서 형제로 부르는 처지인데 지금 평원령으로 있는 유비요. 조조가 물었다. 그럼 바로 황건적을 깨뜨린 유현덕이란 이가 아니오. 그렇소. 공손찬은 현덕더러 좌중에 인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이어서 그의 공로와 출신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저희가 한실 종친이라니 우리 자리를 줍시다. 원소는 현덕더러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유비가 사양했더니 원소가 내가 그대의 명성이나 자기를 높이 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한실 종친이라기에 앉으라는 것이네 하고 말하므로
현덕은 말석에 가앉고 관우와 장비는 그의 뒤에 가 차수하고 섰다. 그러자 탐자가 와서 보고했다. 화웅이 철기를 거느리고 관에서 내려왔는데 기다란 장대 끝에 손태수에 붉은 두건을 매달고 바로 영치 앞에 와서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청합니다. 누가 한번 나가서 싸우겠느냐? 원소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원술의 배우로부터 효장 유섭이 나섰다. 소장이 나가겠습니다. 원소가 기뻐서 곧 유섭을 시켜 말 타고 나가 싸우게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보고가 들어왔다. 유섭이 화웅과 싸웠으나 새 합이 못되어 화웅의 손에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때 태수 한복이 말했다. 내 상장 반봉을 내보내면 화웅을 뵐 수 있으리다. 원소가 곧 나가서 싸우라고 영을 내려 반봉은 손에 큰 도끼를 들고 말을 타고 나갔다. 그러나 간지 얼마 안 되어 나는 듯이 보고가 들어왔다. 반봉도 화웅의 손에 죽었소이다. 모든 사람의 낯빛이 변하고 원소가 또한 개탄했다. 내 상장 알량과 문추가 여태 오지 않은 게 유감이구나. 둘 중에 하나만 여기 있어도 화웅쯤은 두려워할 게 없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기아로부터 한 사람이 썩 나서며 큰 소리로 외친다. 소장이 한번 나가서 화웅의 수급을 베어 장하에 바치겠습니다. 좌중이 보니 그 사람의 신장이 구척이요 수염이 두 자나 되며 봉의 눈, 누의 눈썹에 얼굴은 무르익은 대추빛이요 소리는 큰 쇠북을 울리는 듯하다. 그가 장전에 늠름히 나와 선 걸 보고 원소가 이 사람은 누구요? 하고 묻자 공손찬이 대답했다. 유현덕의 아우 관우이옵니다. 지금 무슨 벼슬에 있소? 유현덕 수하에 마궁수로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상의 원술이 큰 소리로 꾸짖는다. 우리 여러 제후에게 대장이 없다고 업신여기느냐? 일개 궁수 따위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저놈을 당장 몰아내라! 조조가 급히 만류했다. 공로는 역증내지 마시오. 저 사람이 그처럼 큰 소리 치는 걸 봐선 반드시 그만한 용량이 있을 듯하니 시험삼아 한번 나가 싸우게 해보아서 만약에 이기지 못하거든 그때 책망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원소는 그러나 일개 궁수 따위를 내보냈다가는 반드시 화웅의 우수만 사게 되리다 라며 내키지 않아 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의표가 속되지 않으니 그가 궁수인 줄을 화웅이 어찌하겠습니까? 관공이 한마디 했다. 만약에 이기지 못하거든 소장의 머리를 베십시오. 조조는 곧 더운 술 한 잔을 가져오라 해서 관공에게 주며 마시고 나가라 했다. 술은 잠시 그대로 두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관공은 칼을 들고 장막 밖으로 나가 몸을 날려 말에 올랐다. 그가 나간 뒤에 여러 제후가 들으니 관 밖에서 마치 천지가 뒤집히고 산악이 무너지는 듯 북소리가 요란히 일어나며 함성이 크게 일어난다. 모두 놀라서 바야흐로 소식을 알아보려 하는 차에 문득 말방울 소리가 들리며 운장이 말을 몰아 중군으로 들어오더니 손에 든 화웅의 머리를 땅에 내던지는데 그때까지 술이 아직도 채 식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그를 칭찬했다. 건군을 제압하는 제1공을 세우니 원문에 화구가 둥둥둥 울리누나 술잔을 밀어놓고 관운장은 용맹 떨쳐 술이 아직 따뜻할 때 화웅의 목 베었구나. 조조가 크게 기뻐하는데 현덕의 등 뒤로부터 장비가 뛰어나오며 우리 형님이 화웅을 베었으니 바로 이때를 타서 관우로 쳐들어가 동탁을 사로잡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 원술이 대로에서 우리 대신들도 오히려 겸사하는 터에 이게 현령수하의 무명수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뽐내느냐? 이놈들을 모두 장막 밖으로 몰아내라! 하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조조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줘야지 하필 귀천을 따질 것이 무엇합니까? 하니 원술이 더욱 화를 냈다. 공들이 일개 현령을 그처럼 중요한다면 나는 곧 물러나겠소. 어떻게 말 한마디 때문에 대사를 그르치는 법이 있단 말씀입니까? 조조는 즉시 공손찬더러 현덕, 관우, 장비를 데리고 영채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간 뒤에 조조는 남모르게 사람을 시켜 술과 고기를 보내서 세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 한편 화웅의 수하 패군이 관에 고하자 이숙은 황망이 급보를 날리는 글을 써서 동탁에게 띄었다. 동탁이 급히 이유와 여포 등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이유의 말이 이제 상장 화웅이 죽고 보니 저기 형세가 심히 큽니다. 원소는 저기 맹주가 되고 그 삼촌 원에는 조정의 태부로 있으니 만약에 저들이 안팎에서 호응한다면 큰일이 아닙니까? 원외부터 먼저 없애버리고 승상께서 몸소 대군을 이끌고 나가셔서 적을 조멸토록 하십시오. 동탁은 그의 말을 옳게 듣고 이각과 곽사를 불러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가서 태부 원의 집을 내워싸고 노소를 불문하고 모조리 잡아 죽이게 하여 먼저 원의 수급을 가지고 사수관으로 나가서 호령하게 한 다음 군사 10만 명을 일으켜 두 길로 나누어서 나아갔다. 이각과 곽사에게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사수관에 가서 지키기로 하되 나가서 싸우지는 말라 이르고 자기는 몸소 15만 명을 통솔하여 이유, 여포, 번조, 장제의 무리와 함께 나가서 호래관을 지키게 했다. 호래관은 낙양에서 거리가 50리다. 군마가 관에 당도하자 동탁은 여포를 시켜 3만 대군을 거느리고 관 밖으로 나가 대체를 세워 적을 막게 하고 자기는 관상에 군사를 둔쳤다. 유성마가 이 소식을 탐지해 나는 듯이 원소 대체에 고했다. 원소가 여러 사람을 모아 의논하니 조조가 말했다. 동탁이 군사를 호래간에 진을 치고 우리 제후들의 중로를 끊으려 하니 아무래도 군사 절반을 내어서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원소는 곧 왕광, 교모, 포신, 원유, 공융, 장양, 도겸, 공순찬의 팔로 제후에게 호래관으로 가서 싸우게 하고 조조는 따로 군사를 이끌고 왕래 구응하게 했다. 팔로 제후가 영을 받고 각기 기병하는데 한해군 태수 왕광이 남보다 먼저 호래관에 당도했다. 여포가 철기 3천을 영솔하고 말을 달려 나와서 맞는다. 왕광이 군마를 지휘하여 진세를 벌인 다음에 말을 타고 문기 아래 나와 바라보니 여포가 진 앞에 나와 서는데 머리에는 3차 속발 자금관을 쓰고 몸에는 서천홍금 백화전포를 걸치고 속에 수면 탄두 연환계를 입고 허리에는 늑갑영롱 사만대를 띠고 어깨에 궁전을 메고 손에 화극을 들고 적토마 위에 높이 앉았으니 과연 인중여포요 마중적토라. 왕광이 머리를 돌려 뉘 한 번 나가서 싸우려는가 하고 묻자 뒤로부터 한 장수가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나간다. 왕광이 보니 한해의 명장 방열이다. 두 말은 곧 어울려 싸웠다. 그러나 다섯 합이 채 못돼서 여포가 한 창에 방열을 찔러 말 아래 거꾸러뜨리고 화극을 다시 꼬나잡으며 말을 몰아 지쳐 들어오니 왕광의 군사가 크게 패해서 사면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여포가
동충서돌하기를 마치 무인지경에 든 듯한데 이때 마침 규모와 원유의 양로군이 닥쳐들어 왕광을 구한다. 그제야 여포는 말머리를 돌려 돌아간다. 삼군 제후는 각기 군마를 손실당하고 30리를 물러가서 진을 쳤다. 그 뒤에 오로 군마가 모두 이르렀다. 한 곳에 모여 의논하는데 다들 여포가 영웅이라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는 중에 소교가 들어와 보고한다. 여포가 와서 싸움을 청합니다. 팔로 제후가 일제히 말에 올라 군사를 8대로 나누어 높은 언덕 위에 버려놓고 멀리 바라보니 여포의 군마가 수기를 바람에 휘날리며 지쳐 들어오고 있다. 상당태수 장양의 수와 장수 목순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나갔으나 여포의 화극이 한 번 번뜩하자 말 아래 떨어져 죽었다.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는데 북해태수 공융수하의 장수 무안국이 철퇴를 손에 들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려나갔다. 여포가 화극을 휘두르며 말을 채쳐 마주 나와서 싸워 10여 합에 이르자 한창에 무안국의 손목을 끊어놓으니 무안국이 철퇴를 땅에 버리고 도망에 들어왔다. 팔로 군사들이 일제히 내달아 무안국을 구하는 사이 여포는 물러갔다. 모든 제후가 영체로 돌아가서 의논하는 자리에 조조가 소견을 내놓았다. 여포가 영용하기 짝이 없으니 18로 제후가 다 같이 모여서 좋은 계책을 의논해야만 하겠소. 만약에 여포만 사로잡고 본다면 동탁을 죽이긴 어렵지 않으리다. 한창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여포가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두드는 통에 팔로 제후가 일제히 말을 타고 나갔다. 공손찬이 창을 휘두르며 몸소나가 여포와 싸우는데 두 어업이 못되어 패에서 달아나는 걸 여포가 적토마를 몰아 그 뒤를 쫓아왔다. 본래 그 말이 하루에 1000리를 가는 터라 마치 바람과 같이 날래다. 어느 결에 쫓아 들어오며 여포가 화극을 번쩍 들어 공손찬의 등 한복판을 겨누고 내지르려 할 때 곁으로부터 한 장수가 고니는 부릅뜨고 범의 나룻 고추 세우며 장팔 사모 꼬나잡고 나는 듯이 말을 몰아나오며 성 셋가진 종놈아 도망 말거라. 연인 장비 예 있다. 하고 병력같이 호통치니 여포가 그를 보자 공손찬을 버려두고 장비에게 달려든다. 장비는 정신을 가다듬어 여포와 어우러져 싸웠다. 그러나 연달아 50여 합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관운장이 이것을 보자 82군 청룡언월도를 춤추며 달려나가 장비와 함께 여포를 끼고 쳤다. 세 필말이 고물의 정자로 어우러져서 싸우는데 40합에 이르러도 두 사람이 여포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이것을 보고 유현덕이 쌍고검을 갈라쥐고 황종말을 급히 몰아 옆구리로 뛰어들어 싸움을 도왔다. 세 사람이 여포를 둘러싸고서 등잔을 돌리듯이 마구 치니 팔로 군사들이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다. 여포가 마침내 배겨내지를 못하고 화극을 번개같이 들어서 짐짓 현덕의 면상을 찌를 듯이 하니 현덕이 놀라서 급히 몸을 틀어 피했다. 여포는 그 틈을 타서 화극을 거꾸로 끌며 말을 몰아 달아났다. 세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버려둘 리가 어찌 있으랴. 그대로 말을 놓아 그 뒤를 쫓으니 팔로 군사들이 또한 일제히 내달아 몰아치는데 함성이 그대로 천지를 진동한다. 여포의 군사들이 앞다퉈 관 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현덕, 관우, 장비가 그대로 뒤쫓았다. 옛사람이 글을 지어서 현덕,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여포와 싸운 사적을 노래한 것이 있다. 한조의 운수가 환제 영제에 와서 이글대던 붉은에
서산으로 기울었네. 간신 통탁이 어린 임금 패하고서 유협은 유약하여 꿈속에도 놀라누나. 조조가 대의 위해 천하의 경문 띄워 제후들이 떨쳐 군사들을 일으킬째 왕실을 바로잡아 태평을 누려보자 원소로 맹주 삼고 하늘에 맹세했네. 온후 여포 천하의 짝이 없어 뛰어난 그 재주가 사해를 덮는구나. 용의 비늘 번쩍번쩍 호화로운 연환계에 머리에 쓴 속발금관 꿩의 꼴이 맵신한다. 허리에 띤 사만대엔 삼키는 짐승머리, 몸에 걸친 백화전포 봉새가 날아오르고 용마가 한 번 뛰니 바람이 일어나고 화극을 휘두름에 서리빨이 이는구나. 관문을 나와 싸움거니 뉘라 감히 나서랴. 간담이 서늘하여 제후들 몸을 떨째 연인 장익덕이 병력같이 소리치며 장팔사무 꼬나잡고 말을 몰아 내달았네. 곤두선 범의 나룻 금줄을 번득이고 부릅뜬 고리 눈에 번갯불이 일어난다. 여포와 서로 싸워 승패를 못 나누니 진전에 관운장이 어이 보고 있을 소냐. 82근 청룡도에 서릿빛 어려있고 화사하다 앵무전포 호접이 날아들듯 말발굽 이르는 곳에 귀신도 몸을 떨리 봉의 눈을 부릅뜨고 여포를 끼고 칠째 효웅 유연덕이 쌍고검 갈라지고 위엄을 가다듬어 용맹을 뽐내누나. 세 사람이 둘러싸고 한동안을 몰아치니 여포는 쉼없이 막아내기 정바쁘다. 함성은 진동하여 천지가 뒤집히고 살기는 가득 차서 견우 북도도 차갑구나. 여포가 힘이 다해 달아날 길을 찾아 멀리 관위 바라고 말을 채쳐 돌아갈째 방천화극 긴 창대를 거꾸로 잡고 금박한 오색책이 어지러이 흩뜨리며 적토마 날 살려라 죽기로 말을 몰아 비우같이 몸을 피해 호래간에 올라간다. 세 사람이 여포의 뒤를 쫓아 관 아래에 이르러 쳐다보니 관 위에 청라산개가 서풍에 너펄거리고 있다. 저게 필시 동탁이다. 여포를 쫓는다고 신통할 게 무어 있나? 동탁 이놈을 잡아 화근을 아주 없애버리는 게 제일이지. 장비는 큰 소리로 외치며 말을 몰아 관으로 올라가서 바로 동탁을 잡으려 서두른다. 도적을 잡으려면 괴수부터 잡아라. 기이한 공적은 기이한 사람을 기다린다. 필경, 승부가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